자, 오늘 그 무료 특강은 뭐 다 공고가 뭐 나가고 광고가 나가서 아시겠지만 한국 불교사를 좀 총정리를 좀 4시간에 걸쳐서 좀 해보는데요. 그 우리 수험생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한국 불교사가 뭐 직렬에 상관없이 그냥 이 신문항 중에서 뭐 죽어도 한 문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4시간을 좀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뭐 저 선생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좀 확인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들으시면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밀도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그냥 뭐 뭔가 이렇게 좀 쇼맨십 위주의 뭐 이렇게 나를 알리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좀 실제로 실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일단 뭐 프린트를 좀 준비를 해서 좀 나눠드릴까도 했는데요. 제 수업의 특징은 매핑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핑을 이렇게 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이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매핑을 해서 좀 드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좀 필기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노트에다 필기를 좀 해 가면서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칠판으로 좀 집중을 한번 하세요. 자, 일단 그 제목을 한국 불교사라고 좀 한번 써 보십시오. 이 한국 불교사를 좀 하나씩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데 이 불교에다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요. 이렇게 화살표로 좀 빼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한국사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면 한국사에서는 이 불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정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물론 종교적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불교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나가시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봤을 때 우리가 뭐에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되냐면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배 사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지배층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배층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권위와 지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피지배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배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서 누가 제일 두려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쫄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이게 정치적 역학관계, 그러니까 힘의 관계와 역학관계의 망으로 관계망으로 이 불교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런 태도가 먼저 갖고 이 불교를 좀 출발을 해야 우리가 불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불교의 수용 부분을 좀 보는데요. 이 불교의 수용 부분을 좀 보면 불교의 특징은 그냥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빨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3국에서 이게 불교가 이제 수용이 되는데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가 372년에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수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정근대사에서 372년에 수용이 됐다는 것은 이제 4세기 한 중엽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불교가 수용되는데 공이 이 불교 수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다 왕권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지는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렇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수용되는 것은 결국 왕권의 어떤 강화, 그다음에 왕의 지위 확보,
지배의 정당성 확보 뭐 이런 거와 밀접한 정치적 역학관계의 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왕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소수림왕 때 이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을 한 나라는 이게 중국 남북조 시대였는데 중국의 북조 국가가 이제 전진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전진의 전진이라는 국가에 순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된다. 뭐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침류왕 때 세기로 이 연도로 얘기하면 이제 384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도수를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뭐 372, 384 막 이걸 외우시는데 이거 외우는 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인데 약간 누가 빨랐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구려가 조금 빠르죠. 한 10여 년 정도 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진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동진이라는 나라는 중국 남조 국가인데 이 동진이라는 나라에서 마라난타라는 사람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이 돼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암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로 좀 나누어지는데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가 수용되는 시기와 불교가 공인되는 시기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신라에서는 왜 불교 수용이 그러니까 불교가 공인되는 게 늦었느냐?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신라 같은 경우는 귀족 세력의 힘이 강해요. 근데 이제 이 귀족들도 아메바가 아니니까. 이게 불교가 딱 공인이 되면 왕권이 강화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나서 좀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보다는 귀족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눌지 마리간 때 불교가 수용이 돼요. 눌지 마리간 때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서 수용이 돼요. 고구려의 무쿠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버프왕 때 불교가 공인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이거는 이제 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교를 가지고 온 것이고 이거는 이제 불교가 국가에서 공인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버프왕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2차돈의 순교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는 2차돈의 순교비 뭐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돈의 순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2차돈의 순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불교 수용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이제 밑에 있는 단순한 암기 사항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불교가 수용되면서 결국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왕권 강화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형태로 봐도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철기시대 국가까지만 해도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연맹왕국일 때는 말 그대로 뭐 작은 이렇게 부족 국가들이 산재해서 결국 뭐 왕이 존재는 하지만 결국 작은 부족 국가들이 산재를 해서 말 그대로 연맹체를 맺어서 살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무슨 특징이 있냐면 각 부족들별로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뭐 어떤 부족은 뭐 지렁이를 숭배한다.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부족은 없었지만. 그래서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의 기원이 어떤 특정 동식물에게 있다라고 믿는 건데 뭐 지렁이를 숭배한다. 또 이쪽 부족은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를 숭배한다. 이쪽 부족은 예를 들어서 뭐 곰을 숭배한다. 이쪽은 호랑이를 숭배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상의 통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2014년에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사상이 뭐냐? 그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부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자본주의가 싫어. 나는 공산주의 하고 싶어.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민주주의는 싫어. 나는 뭐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독재가 더 좋아.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에서 못 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연맹왕국이 중앙집권 국가 체제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던 소부족,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군장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사상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통합되지 않고는 국가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정책 노선이나 모든 국가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집권 국가 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상의 통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상의 통합이 필연적으로 일어남으로 해서 결국 왕이 만들고자 했던 어떤 국가 운영 시스템인 중앙집권 국가 체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권 강화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기여를 하는 게 뭐냐면 사상을 통합하면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실질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가 수용될 때를 보면 이 체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고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이 불교가 필요했던 거죠.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수반으로 해서 그 기저, 그러니까 밑에다 깔아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져 가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나 귀족들이 봤을 때도 그걸 납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을 좀 밑에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시고 밑에다 불교의 특징을 좀 정리해 놓으시는데 이 불교의 수용 과정을 보면 불교의 특징은 제가 바로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교의 특징은 지배층의 어떤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받을 수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배자의 지배의 정당성 확보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요게 이제 어떻게 지배의 정당성을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확보받을 수 있냐면 바로 불교 이론에서 가장 강력한 이론인 업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윤회 사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업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인분들이니까 다 들어봤죠. 불교에서는 전생에 나쁜 짓을 하면 이생에서는 막 이상한 걸로 태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생에서 그럼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후생에서 아주 더러운 걸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생에서 내가 남들을 괴롭히고 남의 돈을 뺏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잘 살더라도 현생에선 잘 살더라도 후생에서 바퀴벌레로 태어나서 막 고생을 받고 이게 업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근데 업설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게 이제 확보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럼 전생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생에는 부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는 보통 불교 이론에서 보면 열반을 하거나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생에서 부처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전생에서 가장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이 누구와 타협을 일으키겠어요? 귀족들과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게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귀족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설을 통해서 불교가 수용되는 데 있어서 왕이 불교를 가져오긴 하지만 귀족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 반발을 하면 불교는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귀족들도 여기에 왜 찬성을 해줬느냐? 결국 귀족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지위도 확보받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업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왕과 귀족들의 권위와 지위 이런 것들이 확보를 받을 수 있고 결국 이 과정에서 왕과 귀족은 적절한 정치적 타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불교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정치적 타협이
결국 우리나라 불교 특징인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불교를 이제 수용해서 뭐를 만드는 거냐면 그 유명한 왕즉불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처는 현생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부처가 되는 건데 그럼 부처를 대신할 수 있는 현생 인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왕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왕즉불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귀족들조차도 이걸 수용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불교는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귀족 불교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반에서 지금 업설에서 뽑아 나오셔야 되니까 다른 이론은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다 뭐 미륵신앙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것들이니까 그런 건 암기하셔서 그냥 가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불교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만들어지는 특징들을 우리가 업설을 가지고 잡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왕즉불과 관련된 것들이 밑에다 좀 필기를 좀 하나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필기를 하셔야 돼요. 왕즉불 이게 뭐냐? 첫 번째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제가 공간이 없어서 위로 올릴게요. 불교식 왕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불교식 왕명이 나타납니다. 이 불교식 왕명을 최초로 사용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신라의 법풍화입니다. 이 법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율령을 반포해서 법풍 이러는 거구나. 이러면 안 돼요. 법풍은 율령 반포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불교식 왕명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용한 불교식 왕명은 법풍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왕즉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를 좀 하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얼굴 좀 봅니다. 우리 진평왕, 진흥왕 이제 이런 사람들, 진흥왕, 진평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내냐면 이제 진흥왕서부터 보면요. 이건 이제 좀 지엽적인 거예요. 진흥왕은 본인을 전륜성왕이라고 불러요. 전륜성왕은 붓다를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붓다, 부처를. 그러니까 위대한 자, 깨달은 자, 이거를 전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즉불이죠, 이게. 그러니까 왕이 곧 전륜성왕이 되면 왕이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자가 되는 거니까 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진평왕 때가 되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죠. 지엽적. 요즘에 뭐 굉장히 출제가 지엽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진평왕 때는 진종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진종설은 뭐냐면 자신이 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내가 석가다. 그래서 진평왕의 아버지를 백정이라고 보고 진평왕의 어머니를 석가의 어머니인 마야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평왕의 어머니를 마야라고 부른 이유는 그럼 본인이 바로 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진종설이라고 하는데 진종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뿌리가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다? 결국 석가의 가문에 석가 가문의 뿌리를 신라의 왕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라의 왕의 어떤 그 족속적 뿌리는 결국 석가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종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종설 이런 것들이 결국 왕즉불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통일신라 시대 가면 이게 좀 굉장히 구체화돼요. 또 이거는 다 지금 신라가 통일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왕즉불이라는 이론이 신라가 통일되고 나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뭔가 이론도 좀 더 심화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 불교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밑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치세요. 이제 지금 이 밑에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귀족은 안 했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밑에다 치시고 뭐라고 쓰냐면 결국 이거를 잘 보면 또 뭐를 만들어내냐면 결국 이 왕과 귀족은 뭐가 유지돼야 지배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받을 수 있냐면 국가가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무너져 버리면 고구려 왕과 귀족은 이런 것들을 확보받을 수가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불교는
국가를 보호하는 호국불교적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업설에서 왕직부를 잡고 귀족불교의 중심을 잡으면 이후에 호국불교의 특징으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 귀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호국불교와 관련된 것들도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인 이 호국불교의 특징이 구체화돼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좀 이건 나중에 통일신라 할 때 이건 좀 다시 할 텐데 신라 부분 통일신라 부분은 나중에 좀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삼국시대 때와 관련된 부분만 좀 할 텐데 삼국시대 때 선덕여왕 때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 승려가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해요. 근데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는 사료를 보면 사료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덕여왕한테 이 자장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지으면 신라 주변의 구한 9개의 나라들이 신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를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주변 국들을 누르고 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탑을 건립하는 거니까 선덕여왕 때 자장에 의해서 건립된 황룡사 구축 목탑 이제 이런 것들이 호국불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평왕 때 원강이라고 하는 승려가요. 당나라 군대의 협조를 요구하는 군대 출병을 요구하는 걸사표라고 해서 이런 걸 써서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좀 우리 신라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고구려를 부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걸사표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호국불교의 성격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강의 걸사표를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원래 불교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강이 그 걸사표를 써서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승려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인원을 도움을 달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긴 하지만 제가 이 왕의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풀을 먹고 곡식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왕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정신보다는 내가 국왕의 한 백성으로서 이 걸사표를 보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강의 걸사표도 이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통일신라 가면 바로 이제 이따가 얘기해준 막 불국토의 이상국가 실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호국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국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부처가 지배하는 땅을 불국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라가 불국토가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신라 왕은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절 이름을 불국사 막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굴암 본존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불상은요 보통 이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불상이 절에 있으면 절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재료가 나와요. 이 불상의 재료가 뭐냐 만든 재료가. 그 다음에 부처 이름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 불상의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도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이 없죠. 그러니까 금동이라는 하는 건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금을 입힌 거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반가사유상은 다리 꼬고 있는 게 반가상이에요. 사유상은 이렇게 하면 사유상이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상의 이름에는 실질적으로 부처 이름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석굴암 본존불 이러잖아요. 이 본존은 부처가 아니에요. 본존이라는 부처가 어디 있어요? 부처는 미륵, 마에, 열에 뭐 이런 게 부처예요. 석가. 근데 본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아니에요. 그럼 석굴암 본존불의 본존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석굴암 본존불 그 석실 안에 있는 그 불상은 부처가 아니에요. 그냥 신라 왕을 형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 뭐냐? 이러면 숨도 안 쉬고 석굴암 본존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부처를 형상화 시켜놓은 게 아니고 왕을 형상화 시켜놓은 거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인체 비례가 정확하고 이 둥근 석실에서 보면 뭐 이쪽 좌우층 대칭이 1mm도 오차가 없고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기가 어렵다며요. 그래서 막 해가 뜨면 여기서 막 반사돼서 막 동해로 뻗쳐나가고, 이 신라라는 국호의 뜻이 원래 사방을 망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국왕이 곧 신라고, 이 본존 자체가 결국 국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일신라 시대 가면 구체화되면서 이제 형상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초반에는 이런 것들로 호국불교의 모습을 보였다면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는 보다 구체화되고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지면서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뭔가 이렇게 좀 거칠고 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는 이것을 다듬어지고 또 이것을 다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해준 승려 세 분이 이제 등장을 해요. 원유, 의상, 원측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신라 불교가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완벽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승화돼서 통일신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를 우리가 중대라고 하잖아요. 그 중대하면 제일 중요한 게 왕권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 왕권 강화에 이 불교가 세련되게 다듬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면서. 그래서 나중에 요 신라 부분은 나중에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의 수용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특징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과정을 잘 우리 교재에 보면 막 불교 수용, 불교 특징, 불교의 전개, 불교의 발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사람이 무슨 뇌 용량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용을 잘 보면 아 이런 과정에 의해서 불교가 들어왔다면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쉽게 가늠을 해야죠.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공부라고 하는 건 생각이 필요한 거니까.